안녕하세요. 채널 615의 황선입니다. 초복이 이렇게 지나가고 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영양 보충도 좀 하시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남북관계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뭐 대통령은 통일이 곧 멀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월급도 투척하고 막 이러던데 쾌척이라고 하고 싶지 않고 왜 이렇게 투척이라고 하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남북관계는 지금 사실 꽉 막혀서요. 북에서 뭔가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보가 너무 없어서 답답하다. 뭐 이렇게 지금 좀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나마도 그 부족한 정보를 비슷한 정보 수준의 한 일이 서로 공유 한번 해보겠다고 이제 군사협정도 정보 보호 협정도 맺으려고 하고 막 이러다가 또 국민 반발에 이게 또 연기되고 이런 일들도 있었는데요. 한반도를 둘러싸고는 계속해서 좀 큰 뉴스가 터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남북 관계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조짐들이 지금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반도 오늘로 가시겠습니다. 동북아의 문의 문경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되게 많이 반가워하시네요. 우리 공영포스님도 그렇고 소통령님도 그렇고 막 다들 네, 반가워하시고 계세요. 이런 저 때문에 반가워하시는 건가요? 자, 북이 중대 보도를 발표한다고 해갖고 다들 좀 또 긴장한 한때를 보냈습니다. 네, 벙커도 들어가시고. 예, 벙커도 들어가셨을 것이고. 자, 18일 날이요. 정오를 기해서 중대 보도를 하겠다라고 이제 미리 사전 방송이 예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 무엇일까?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또 남북 관계에서 계속 악재가 또 계속 터져 나오고 이랬던 터라서요. 그래서 또 굉장히 많이 긴장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중대 보도를 통해서 김정은 최고사령관에게 원수 칭호를 수여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이 보도에 또 주목을 했었는데요. 이 정확한 보도 내용을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전문이 지금 언론에 공개는 안 돼서 전문이 뭐였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나온 내용은 뭐냐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공동 명의로 해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 칭호를 수여할 것을 결정한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실관계는 공화국 원수 칭호를 수여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수여한 명의는 그다음 당 군사위원회, 그다음에 정부의 국방위원회, 그다음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그러니까 당정 군 이 세 곳 그 최고인민회의까지 해서 모두 이렇게 공동 명의로 이렇게 수여를 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이 우리가 원수 칭호라고 하면은 국가 원수. 네. 국가 원수급 예우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국가 원수 얘기할 때 원수급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이제 북에서는 이제 원수 칭호를 실제 그냥 그런 정도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있나 봐요. 남쪽에서 이거 원수 칭호를 수여한다고 딱 이게 그 보도가 나오자마자 누군가 또 패러디를 해갖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왼수 칭호 뭐 이러면서 이게 뉴스 자료를 이렇게 하고 밑에 자막 처리를 해서 이게 또 인터넷상에서는 굉장히 많이 돌더라고요. 네. 사람들의 웃음을 참 하고. 기지가 참 대단해요. 예. 어떻게 이렇게 즉석으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수 칭호 수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네. 예. 일단 이 북한의 계급 체계, 군대 계급 체계를 좀 알아야 되는데 남쪽과는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남쪽은 원수 있고 그다음에 대장 밑에 이제 뭐 중장, 소장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북은 이제 대장 위에 원수가 있기 전에 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 위에 차수가 있고 차수 위에 원수가 있고 원수 위에 대원수 이렇게 좀 계급이 좀 더 분화가 돼 있고요. 그러니까 차수는 현재 뭐 8명 있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원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수도 또 나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화국 원수가 있고 인민군 원수 이렇게 있는데 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알려진 건 없고요. 일단 이번에 이제 김정은 최고사령관 같은 경우는 공화국 원수 칭호를 받은 거고, 그 외에 이을설이란 분이 이제 인민군 원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수가 이제 2명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대원수 칭호를 받은 사람은 이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렇게 두 명만 대원수 칭호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살펴보자면, 최고 사령관이면은 이 군대 내 직책 중에서는 가장 높은 직책 아닙니까? 군대 최고 이제 통수권자가 되는 건데, 최고 통수권자면 거기에 맞는 이제 직책 그 직급이 나오는 게 이제 당연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원수 칭호를 받게 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예전에도 이제 보면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최고 사령관이 91년도에 됐는데 92년도 초에 그러니까 91년도 12월 달에 최고 사령관이 되고 92년도 4월 달에 원수 칭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최고 사령관이 되고 원수 칭호를 이제 이어서 받는 그런 게 아마 북에서는 당연한 수순으로 이제 돼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번에 이제 원수 칭호를 받은 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최고 사령관이니까 당연히 원수 칭호를 준다 이런 건 또 아닐 거란 말이에요. 뭔가 이제 군대 내에 어떤 이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원수 칭호를 주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김정은 국방위원장 김정은 이 최고사령관 같은 경우 남쪽 언론에서는 사실 뭐 군대도 모르는 사람이 최고사령관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비하를 하긴 하는데, 사실은 그 김일성 종합군사대학을 나왔고 군인 출신입니다. 뭐 포병 출신이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군대 내에서 어떤 이 성과들을 낸 게 있지 않겠는가, 뭐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 보면 이제 4월 15일 날 열병식 때 공개했던 각종 이제 첨단 무기들, 특히 이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 뭐 이런 것들 놓고 볼 때 이런데 어떤 관여를 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김정은 최고사령관 이제 흔히 이제 김정은 체제라 그러죠. 김정은 체제가 이제 안착되는 과정에서 이 원수 칭호를 받게 됨으로써 사실상 이제 군대 내에서는 최고의 이 직급을 받은 셈이 됐기 때문에 이 체제가 안정화됐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여주는 그런 이제 징후로 볼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북에서는 성대한 축제가 벌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경축 행사가 벌어졌다. 예. 무도회 개최했다. 막 이러면서 막 또 사람들이 뭐 약간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이제 칭호 수여가 알려지고 나서 곧바로 평양시에서 경축대회가 열렸고, 뭐 인민군 내에서도 결의대회가 네. 열렸고, 뭐 청년들 같은 경우 그날 밤에 또 모여서 무도회 또 열었고, 상당히 이제 축하하는 그런 분위기로 이 평양뿐만 아니라 이 북녘의 이제 전 지역에서 그런 축하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북에서는 이게 무도회나 이런 경축 행사 이런 게 아주 뭐 드물게 보는 일은 아니에요. 예, 이때도 기념일 같은 거 있으면 뭐 4월 네네. 15일이나 뭐 이런 네. 날을 항상 하죠. 또 8월 28일 뭐 청년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청년절 이런 때는 또 청년들이 다 몰려 나와서 광장마다마다에서 이렇게 무도회에 군무를 하더라고요. 네. 예, 나름 재밌습니다. 저도 끼어들어서. 해보셨어요? 네네. 그 영상 보니까 최근에 그 이번 4월 15일에도 네. 이 저녁에 그런 이제 무도회가 열렸는데 외국인들도 꽤 많이 섞여서 하더라고요. 아마 네. 이제 뭐 대사관 직원부터 해서 관광객들 다 끼어들어서 한 것 같은데, 뭐 분위기가 흥이 나면 뭐 자연스럽게 다 아니, 하겠죠. 굉장히 쉽고 금방 따라할 수 있고 금방 동화돼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왈츠 비슷하기도 하면서도 약간 조선 춤 사위가 조금 곁들여져 있으면서도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중에 뭐 통일이 가까워오거나 되면 그럼 남북 청년들이 함께 추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고고장 가서 추는 것보다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소통도 네. 좀 되고. 자, 지금 소통령님께서 계속 이렇게 뭐 쭉 써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계급장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페북이나 트윗이나 이런 데서도 계급장들이 보여지고 있더라고요. 쭉 누가 정리를 잘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왕별 밑에 목란잎
이제 배경 이 밑에 목란 네, 곳이 별 받쳐져 배경으로 있죠. 있습니다. 예, 북의 국화죠. 북의 국화 목란입니다. 그래서 그 대원수의 목란잎이 전부 다 있고 그 다음에 원수 그 계급장에는 뭐 반 정도가 네. 있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공화국 원수 계급장에는 반이 있고 인민군 원수는 없고 또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 공화국 원수가 좀 더 높은 것으로 좀 추정은 되죠. 예, 그런 걸로 봐서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쭉 지금 채팅창에다 올려주고 계십니다. 자, 중국도 반응을 보였어요. 예, 예. 그 18일 오후, 그러니까 곧바로죠. 발표 나고 곧바로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북한은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공화국 원수 칭호를 부여받았다고 보도했는데 중국 측은 이를 어떻게 보는가 이런 질문을 하니까 대변인이 북한 측은 김정은 사령관이 국가 원수 칭호를 부여받았다고 발표했다라고 확인하면서 중국과 북한은 우호적인 이웃관계로 중국은 김정은 사령관과 조선노동당의 지휘 아래 북한의 여러 사업이 순조롭게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한다 이렇게 좀 밝혔습니다. 그리고 뭐 이 밖에도 여러 나라들에서 지금 이 사실들을 많이 보도했죠. 뭐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남쪽에서의 반응도 좀 사실 궁금한데요. 네. 네. 남쪽의 언론은 이게 무슨 중대보도냐? 네, 그래요. 뭘 기대했나? 전쟁을 기대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게 무슨 중대보도냐라는 그런 반응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김정일 그간의 중대보도를 좀 눈여겨봤으면 예측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북에서 이제 발표하는 게 중대 보도도 있고 뭐 특별 보도도 있고 네. 특별 중대 보도도 있고 뭐 약간은 이제 표현에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이런 이제 중요한 보도들을 가끔씩 미리 예고를 하고 합니다. 근데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 이후에 나온 첫 번째 이제 특별 보도, 중대 보도였기 때문에 다들 이제 궁금했는데 사실 94년도에 김일성 주석 서거 이후에 첫 그 중대 보도가 나왔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도대체 뭐가 발표될지. 근데 그때 처음 나왔던 게 뭐냐면 그 인민군들에게 이 청류다리라고 평양에 있는 다리를 기일 내에 완공할 것을 명령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들 좀 황당했죠. 아니 무슨 다리 건설하는 걸 중대 보도로 내보냈을까? 근데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사실 군대 내에서 명령만 보내고 끝내면 되는 건데 이걸 굳이 중대 보도라는 형식으로 발표를 했다는 건 이때 당시에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실 성군 정치를 하기에 앞선 단계였거든요. 그래서 이 성군 정치에 대한 구상을 무르익히고 있을 그럴 아마 시점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짐작이 되는데 군대가 앞장서서 이 인민 생활에 어떤 직결되는 그런 이 경제 건설에 나서야 된다라는 거를 좀 밝힌 것과 함께 또 하나는 이 청류다리라는 게 어떤 거냐면 김일성 주석이 이제 생전에 상당히 강조했던 그런 공사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유훈 관철의 의미를 이제 담아서 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에서도 이 김일성 주석의 어떤 유훈을 관철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제 담아서 내보낸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치적인 의미를 잘 해석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아니 군대 내에서 승진 보도하는 건데 이게 왜 중대 보도인가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이제 이 김정은 체제가 완성이 됐고 김정은 최고사령관 밑으로 이렇게 그 북에서 이제 표현하는 거는 영도 체계라 그러죠. 이 영도 체계가 완성이 돼 있다. 뭐 이런 걸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게 보도한 게 아닌가. 그리고 대외 메시지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미국이나 남쪽에도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측면도 있었을 건데 북의 정치 체제가 안정돼 있다. 괜히 뭐 급변 사태나 이런 거 자꾸 노리고 뭐 하지 말아라. 우리는 충분히 안정돼 있다. 이런 걸 또 과시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 북에서는 건축이라든지 뭐 여기 뭐 청류교는 다리잖아요. 대동강의 다리죠. 그렇죠. 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청류교든 아니면 뭐 아파트를 짓든 아니면 뭐 산 터널을 뚫든 이게 전부 다 군인들의 몫이더라고요. 보니까 좀 큰 공사들은 군인들에게 많이 맡기죠. 그리고 이제 뭐 청년들이 돌격대를 묶어서 하는 왜냐면 이제 사회주의 사회에 대해서 이런 것들 그 사회주의 사회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선 좀 보면은 일용직 노동자라는 그 개념 자체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군대가 창조와 건설에서의 중심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쪽 분들이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보다 좀 며칠 전이었죠. 예, 북한 인민군의 대대적인 인사이동이 있었어요. 근데 요거랑 중대보도 내용하고도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네, 일단 그 16일이었죠. 그 리영호 그 총참모장,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이 해임이 됐고 그 뒤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한 명이 차수로 임명된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군대 내 지휘 체제가 이제 변경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예상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알려진 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용호 총참모장이 왜 해임이 됐는지에 대해서 북에서는 신상 문제로 뭐 신변 문제로 해임이 됐다 이렇게만 표현을 했기 때문에 뭐 어떤 문제인지 전혀 이제 알려진 바가 없고 사실 뭐 다양한 이제 추측도 뭐 나오고는 있는데 신변 문제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건강 문제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70이 넘은 노령이기도 하고 그래서 건강 문제로 더 이상 이제 직책을 수행할 수가 없어서 일단 뭐 치료를 집중 치료를 위해서 이렇게 해임을 한 게 아닌가. 그렇고 나서 이제 그 대신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제 이름을 잊어버려가지고 그 차수로 이제 한 명을 더 이제 임명을 한 그런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네. 일단은 그러니까 좀 보면은 인민군 내에서 이 최고사령관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원수가 되면서 이제 사실상 이제 최고 직급을 갖게 됐고 그 이후에도 그 밑으로 이제 어떤 최고 지휘들의 약간의 이제 변동을 통해서 이 김정은 이 군 체제를 좀 완비하는 그런 성격을 좀 갖고 있지 않는가.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인지에 대해서는 좀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남쪽 언론이나 해외 언론에서는 마치 이게 뭐 정부 그 당과 군 사이의 어떤 알력 관계에서 당이 뭐 군을 이겼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북의 이 사회 체제에 대해서 좀 이해가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남쪽 사회야 워낙에 이 정당끼리의 경쟁, 뭐 계파끼리의 경쟁, 뭐 정치인들끼리의 경쟁 이런 게 심하다 보니까 모든 걸 그런 관점에서 보거든요. 누군가가 승진을 하면 뭐 경쟁에서 이긴 것이고 누군가가 뭐 해임이 되면 저 사람 뭐 숙청당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바라보고 그러는데 북한 사회는 워낙에 이제 유일 영도 체계라 그러죠.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좀 전일적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문화가 많이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남쪽의 정치 문화와 북쪽의 정치 문화가 완전히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체제 변동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그런 어떤 알력 다툼이라든지 뭐 당과 군 사이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렇게 보는 건 맞지 않겠다. 뭐 북에서는 성군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도 내내 군은 언제나 당의 군이고 당의 영도를 받는 군이다 이런 걸 강조를 했기 때문에 뭐 군대가 성군 정치 시절에는 군대가 당을 우위에 있다가 지금은 다시 당이 군의 우위에 올라갔다 이런 식의 해석은 좀 잘못된 해석이 아닌가. 북한 사회에 대한 어떤 뭘 이해해서 비롯된 해석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뭐 북을 해석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갖고 있는 정보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약간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주술적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자기가 예. 됐으면 하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꼭 반영이 돼서 해석을 하더라. 현영철 차수라고 예. 요즘은 철자 돌림들이 많이 눈에 보여서요. 네. 김재철 뭐 북의 이름 네. 북쪽 사람들 이름에 철자가 또 많더라고요. 네, 조금 이따 얘기할 수 있는 돈가모 또 전영철이라는 분이 또 나오는데요. 자, 그래요. 하여튼 이영호 총참모장 해임과 관련해서 또 엄청 무수한 소설들이 나돌고 있어요. 네. 이건 조금 이따가 좀 더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요 문제죠. 요 문제 좀 오늘 완전 주목을 끄는 뉴스로 오늘 아침에 나온 오늘 뉴스입니다. 아침에 따끈따끈하게 나온 뉴스입니다. 일단 지난 16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성명을 통해서요. 북의 침투 동상과 대기념비를 파괴하려던 자들이 적발 체포됐다. 그리고 그 배후에 남쪽의 국정원과 그리고 미국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리고 19일 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어제죠. 바로 어제인데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이 테러를 도모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이 사람 중에 한 명 잡힌 사람인데 전영철 씨의 기자회견이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 언론에 일제히 오늘 아침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쨌든 이거를 테러를 하겠다고 하다가 잡혔나 봐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도 내용을 좀 그런데 술술 불었어요. 예. 그리고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예. 요즘은 뭐 간첩들이 주로 이렇게 술술 부는 게 좀 유행 아닌가? 근데 뭐 이거는 그런 경우는 한쪽이 일부러 내가 간첩이다라고 자임하는 쪽이 있겠고, 또 하나는 완전 확실하게 자기 안에서 그런 것들이 쭉 짜여진 것들을 실토하는 경우가 있겠죠. 예, 있겠는데, 예, 보면은 하여튼 전영철 씨 탈북자 출신이라면서요. 네네. 예, 춘천 쪽에 살고 계셨다고 하던데, 강원도 쪽에. 네. 이제 이 사람 기자회견 내용을 일단 쭉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길더라도 자세히 좀 살펴보자면요. 이 사람 원래 이제 2010년 4월 24일 날 탈북한 사람입니다. 원래 이제 함경북도에 살다가 다른 주민의 탈북을 돕다가 적발이 돼서 처벌받을 게 두려워서 탈북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작년 3월에 남쪽에 들어와서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에 거주를 했다고 하니까 3월부터 거주했다고 하니까 아마 그 전에 2010년 말이나 2011년 초에 이 남쪽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보통 이제 탈북자들이 남쪽에 들어오면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국정원 조사 먼저 거치고 그 다음에 하나원에 가서 몇 달 정도 남쪽 무슨 정착 교육 같은 걸 받아요. 정착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원 나오면 정착금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자기 살고 싶은 데 가서 사는 뭐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2011년 3월에 강원도에 살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남조선에서 직업을 구한다는 것은 죽기보다 더 힘든 일이다. 실업난이 참 심각하죠. 더욱이 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가나 냉대와 비난을 받고 있으며 그나마 차려진 천한 일자리마저도 때우고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돈이 부족해가지고 뭘 하게 됐느냐? 다른 탈북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다른 탈북자를 만났는데 이 탈북자가 그 어디 있는 사람이냐면 북한 인민해방전선이라는 조직이 있다 그래요. 네, 북민전 줄여서 북민전이라고 하는데 인민해방전선이요? 네, 북한인민해방전선.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북한 인민을 해방하겠다. 남쪽에 쉽게 말해서 이 북한 민주화 운동하는 단체 중에 하나인 걸로 보이고 네. 탈북자들이 주로 구성이 돼서 만든 그런 것 같아요. 군 출신 탈북자들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안에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유명한 동까무예요. 동까무. 동상을 까부시는 모임이라는 좀 황당한 이름인데 동상을 까부시는 모임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담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 북민전 대표가 김성민이라는 사람인데 이 김성민이라는 이름이 좀 낯이 익을 거예요. 그 열린 북한 방송인가 하는 그 반북 이 방송인데 그 방송 대표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상당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 만나가지고 돈벌이가 있다. 한번 같이 일해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와 같은 그런 탈북자들을 모아가지고 북쪽에 다시 침투를 시켜서 동상을 부신다. 동상을 폭파하는 그런 활동을 우리가 이제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같이 해보자라고 했고, 뭐 이들이 이제 우리는 미국의 후원을 받다 왔다. 뭐 미국에도 갔다 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과가 없어서 미국의 신용을 잃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배후에 미국이 있으니까 뭐 든든하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그리고 남쪽에 이 정보원 사람들을 만났다고 하는데 국정원을 얘기하는 거겠죠. 국가정보원 사람들도 몇 명 만나서 또 얘기도 듣고 이렇게 해서 결국 이 미국에서 우리 작전 계획이 승인이 됐다라고 해서 출동을 했어요. 그게 2011년 12월 달에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넘어가서 원래 이제 동상을 폭파하려는 그 시도를 2월 16일에 맞춰서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2월 16일 날 하려고 했는데 이 폭탄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결국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4월 15일 날 또 2차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때도 준비가 안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6월 달에 다시 이제 들어가서 최종 또 점검, 동상 주변에 뭐 다른 변화는 없는가 이런 거 점검을 하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이제 북에서 빠져 나오자마자 체포가 되는 그런 이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일단 기자회견의 내용입니다.
네. 자, 이게 굉장히 오래된 계획이었고, 실제 거론된 인물들이 전부 실존 인물들이고, 실제 이제 남쪽에서 반북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예, 그렇죠. 예. 김성민 씨나 이런 경우도 그렇고요. 국정원, 나름 국정원 간부도 한 2명 정도 직접 언급이 돼 있는 네, 그렇죠. 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다. 동상을 까부수는 모임이라고요. 아니, 저는, 이런 거 얘기 들으면서는요, 북의 국경 부분에 관리가 몹시 허술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렇군요. 탈북자들 얘기 들을 때마다 그래요. 왜냐면 탈북을 굉장히 쉽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 집 드나들듯이 뭐 들어왔다 나왔다. 그리고 또 다시 나오고. 그래서 탈북을 한 15번 했다는 사람들도까지도 나오잖아요. 들어왔다 나왔다를. 네. 그런 거 보면 국경 관리가 상당히 허술하게 되고 있다. 아니면 진짜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붙잡는다 이런 주의인가? 뭐 이런 생각까지도 드는데. 그러니까 남쪽의 언론들은 마치 북한이 상당한 통제 국가고 무슨 병영 국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별 그런 통제가 별 없다는 반증인 아니 거죠. 미립국 자체를 미립국을 이렇게 쉽게 할 수가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하여튼 그러면서 이 또 국경 관리를 보니까 동상을 하나 뭐 타격을 할 생각을 하면 또 못할 것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한 모양이고 국경 지역에도 사실상 공격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공격 대상이 되는 거죠. 기념비라든지 동상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뭐 삼지연이라든지 이런 곳 있잖아요. 그래서 항일 무장투쟁하고 바로 이제 처음으로 그 조선반도로 들어왔던 그래서 네, 항일 무장 네. 그 군이 행진해서 들어왔던 길이라든지 그죠? 그리고선 그 무장투쟁 한 사람들이 묵었던 무슨 수경지 예, 이런- 미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대단히 많이 있고 삼지연가에 이제 동상이라든지 그리고 독립운동을 표현하는 그 항일 무장투쟁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어떤 그 조각이라든지 이런 네. 것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삼지연이 좀 또 유명한 게 이 백두산 관광을 하기 위해서 가면 꼭 이렇게 거치는 곳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죠. 호수가 되게 맑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관광지로도 상당히 좋고 그래서 좋습니다. 외국 인사들도 많이 좋아요. 보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쪽. 그 삼지연가에는 대학생 각, 노동자 각 이렇게 하면서 각 숙소가 삼지연가에 있는 노동자들이 오면 묵는 노동자 전문 펜션이죠. 말하자면. 이런 것도 쭉 있고 대학생 각은 대학생들이 수학여행 와서 먹는 대학생 각들이 삼지연 주변에 또 쭉 있어요. 그러면서 그 주변에 굉장히 많은 항일 운동을 기념하는 기념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조선 아무리 탈북을 하고 막 이래도 조선민족으로서 항일 운동한 기념비 그 항일 운동가들을 막 새겨놓고 이 치마 저고리 입고서는 독립운동하는 모습 새겨놓고 이런 것들 가서 까부술 생각은 아니었겠죠? 네.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됐고요. 요거는 사실상 이제 그 파장이 굉장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그냥 자기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결심해서 한번 과잉충성 한번 해보고 미국의 눈에 한번 쏙 들어보자 이렇게 됐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나온 얘기로는 자본도 지금 미국에서 주고 있고 실적을 내야 미국에서 더 많이 사랑받을 거다라는 예, 인식이 있는 거였고 그리고 국정원이라는 것은 사실 국가기관이 지금 연관이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남북 사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데 국가기관이 나서서 동상 폭파 이런 것들을 했다. 예전에 사실 북파공작원 이런 것들은 공공연히 있었죠. 그렇죠. 예. 공식적으로는 한 번도 인정한 적은 인정은 없지만 안 됐지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미도 이런 영화들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2012년 이 상황에 정상회담도 2번이나 했는데 이런 상황에 사실상 북파 공작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를 공식적으로 미국과 한국 정부가 개입했다라고 한다면 심각한 심각한 문제로 가지고. 번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어쨌든 예, 그러니까 물론 국정원에서는 자신들은 관여한 바가 없다,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탈북자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작년 초쯤에 이제 입국을 했단 말이에요. 네. 한국에. 그래서 정착을 해서 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보통 탈북자들이 정착해서 살면 당분간은 국정원에서 상당히 밀착 감시를 합니다. 예, 뭐 형사들도 근처 뭐 정보과 형사들도 밀착 감시를 하고 그래서 근데 왜 1년도 안 돼서 예, 다시 중국을 나갔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국정원에서 특별히 허락을 해주지 않고서는 중국을 1년도 안 돼가지고 다시 중국을 나가고 북에 그것도 몰래 침투했다가 다시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은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일반 탈북자들이 그런 식으로 하겠다 그러면 국정에서 못 가게 막죠. 너 다시 북으로 돌아가려는 거 아니야? 혹시 간첩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결국은 이건 국정원에서 직접 뭐 지원을 했거나 아니면 암묵적으로 동의를 해줬거나 이러지 않고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네네. 이들이 아무리 발뺌을 하려고 해도 관련돼 있다라는 걸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사실 북중 간의 국경을 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뭐냐면 이 탈북자가 몰래 국정원 몰래 한국에서 공항을 빠져나가는 게 그렇죠. 이거야말로 진짜 어려운 일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계속해서 감시를 하는데 그리고 보고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뭐 탈북자들이 쓴 글이나 수기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예, 그런 것들을 계속 자기가 뭐 누구를 만났고 뭘 하고 있고 뭐 이런 생각은 어떻게 지금 바뀌어가고 정리되고 있고 이런 거를 보고를 한다고 해요. 네. 예, 담당자한테. 그리고 요즘 또 탈북자 간첩 이런 게 또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당연히 탈북자들이 해외 나간다 그러면 이건 뭐 밀착 감시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네네. 그래서 만약에 국정원이 우린 모르는 일이고 우린 전 상관없다라고 하면 국정원의 또 임무를 태만하게 했다라는 비난과 이런 것들을 막을 길이 없고 우리의 그 국경 관리 뭐라 그래요? 출입국 관리가 굉장히 허술하다는 것을 또 한 번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어쨌든 보도에 따르면요, 또 미국과 이명박 정부에 대한 공작원 침투 파괴 공작 음모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가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면 지금 미국 또 이게 다양한 게 나오고 있거든요. 북쪽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이번에 아세안 안보 포럼에서도 우리는 육자회담을 재개할 준비가 다 돼 있다.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 대화에 나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최근에 했던 그 모란봉 악단이죠. 예, 모란봉 악단이 뭐 로키를 영화 장면을 보여주고 로키 음악을 틀었고 뭐 마이웨이를 불렀고 막 이런 얘기들 디즈니의 만화 캐릭터가 나오고 캐릭터들이 막 나왔다 이런 것들을 속에서 실제 유화 제스처나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과 이런 것들이 또 있는데 그죠 해석들이 있는데 미국하고 이명박 정부는 동상을 부술 거를 특수임무를 줬다라는 거면 사실상은 화해나 대화에 전혀 아무런 게 없는 거 아니냐. 이게 저는 이 사건이 예전에 미국하고 쿠바 사이에 있었던 일과 아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쿠바가 사회주의 혁명이 되고 쿠바 내에 있던 뭐 자본가 지주 계급들이 다 미국으로 도망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사람들을 받아들여가지고 특수부대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특수부대 데려가가지고 그래서 특수부대 훈련시킨 다음에 무기를 줘서 다시 쿠바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쿠바 내에 가서 뭐 암살, 테러, 뭐 이런 행동들을 파괴 행위를 해라. 이렇게 해서 가가지고 뭐 실제로 막 그 쿠바 군하고 뭐 전투를 벌이기도 하고 대부분 뭐 사살됐죠. 뭐 그러면서 결국 이것 때문에 이제 CIA가 뭐 일을 잘 못했다고 해가지고 뭐 추궁도 받고 뭐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한 상황이다. 결국 탈북자들 몇 명 꿰어가지고 특수 뭐 훈련 시켜가지고 뭐 여기 보니까 보온병에 뭐 폭탄을 담아줬다는데 무슨 일제 강점기 때 무슨 보온병 폭탄 이런 게 연상이 되는데 이런 걸 이제 특수 무기들을 주어가지고 가서 야 북의 상징물들을 부시고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들여보내는 건데 이건 사실상 전쟁 행위다. 예. 미국과 쿠바가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인 거 아닙니까? 이 쿠바인 출신들을 통해서 대리 전쟁을 벌인 건데 이거랑 마찬가지다. 탈북자 출신들을 통해서 대리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그런 이제 테러 행위. 이건 사실상 미국이 북한에게 테러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북한은 어떻게 합니까? 테러를 당했으면 응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국도
9.11 테러 당하고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북도 당연히 그렇게 그런 대응 뭐 실제 뭐 테러와의 전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 거고 결국은 뭐 미국과 이명박 정부가 뭐라고 떠들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북한을 뭐 음으로 양으로 공격을 해서 붕괴시키겠다라는 게 이들의 이제 가장 궁극적인 의도라는 게 이번에 이제 확실히 드러난 것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그래요. 여기서 저희가 이제 좀 눈여겨봐지는 게 그런 것들 있잖아요. 한일 군사협정, 그 정보보호협정을 하면서요. 한국에서는 일본의 정보가 왜 필요하면 최첨단 그런 인공위성이라든지 첩보위성 이런 걸 통해서 얻어지는 대북 정보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라는 걸로 이제 한국 정부는 국민을 설득하려고 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인적 정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일본에서는 뭐냐면 탈북자라든가 대북 인권단체라든가 이러면서 통해서 실제 정보원 뭐 이런 데들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일본에서 이제 한일 간 군사 정보보호 협정과 관련해서 왜 일본이 정보보호 협정을 해야 되는가? 물론 사실은 다른 거죠. 이건 세계 전쟁을 막 준비하는 한편에 있는 건데, 근데 그들이 그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했던 얘기가 그런 거였거든요. 인적 정보가 있다. 그 국정원이 사실상 일본에서 뭐냐면 국정원이 대북 정보원들이라든지 첩보 이런 것들을 해서 라인을 가동하고 있는데 여기서 얻어지는 정보를 일본이 얻어 써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 다름이 없거든요. 그런 거다라는 거죠. 네. 예, 첩보위성은 없을지 모르지만. 자, 근데 김영환 씨 구금 사건이 이쯤에서 또 궁금하거든요. 시기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네, 그쵸. 이 사람들이 지금 2011년 12월 달에부터 착수를 했다는 거죠. 예, 실제로 이제 행동에 옮긴 게 그죠. 예, 어쨌든 2011년에 이런 돈가 뭐 이런 것들이 결성이 되고, 그죠? 결성은 언제 된지 모르는데 이 사람이 가입한 게 이제 그때쯤 가입한 거죠. 전영철 씨가. 예, 그렇게 하고 12월이면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 뭐 나름대로 북의 사람들이 상을 당하 있는 기간이네요. 이렇게 하고 2월 16일 날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실 이게 진짜 엄청난 일을 계획한 거네요. 북의 입장에서 보면. 왜냐면 12월 달에 상을 당했는데 이 상당한 분의 생일이죠. 생일. 그래서 북의 북의 그 국민들은 엄청나게 슬퍼하고 추모하고 있을 때인데 이때 이제 동상 하나를 파괴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계획을 짠 거죠. 그리고 이게 안 되니까 이제 4.15 소위 말하는 태양절이죠. 그래서 막 태양절 100년이라고 엄청 막 이렇게 이럴 때를 또 기해서 동상을 깨트리겠다고 한번 또 해본 거고 이건 어쨌든 북쪽의 입장에서 보면 진짜 엄청난 걸 한번 계획을 했던 거예요. 그 사이로 또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하려고 했던 게 7.27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정전협정 체결일에 또 맞춰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북에서는 7.27을 전승기념일이라고 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전승기념일 때 한번 7월 27일 한번 해보자 이런 거였군요. 그게 아주 중요한 이 기념일에 맞춰가지고 행사들을 쭉쭉쭉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7.27일 때 안 됐으면 또 뭐 8.15라든지 아니면 뭐 9월 9일, 10월 10일 계속 시도를 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네요. 앞으로 감시가 더 심해질 거라서 이거 하는데 어마어마한 자본과 인력이 투여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좀 튀는 인물이 바로 김영환이라는 사람이에요. 네. 요 즈음이잖아요. 다 2월, 3월, 4월 요때. 네. 예. 그래서 김영환 씨도 이때 2월 올해 2월, 3월 이때쯤 이렇게 중국에서 체포가 된 거였고. 그죠. 국경 부근에서. 네. 그리고 그 전부터 이제 활동을 쭉 해왔던 건데 그 시점이 좀 일치하기 때문에 혹시 같은 어떤 활동 연관이 있지 않는가 이런 이제 의심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실제로 같은 팀으로 활동한 건 아니다 하더라도 이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이 대북
뭐라고 해야 되는가요? 이걸 뭐 특별 행동? 대북 어떤 특수전의 성격을 띠는 이런 행동들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뭐 이런 전영철 무슨 동가모 팀도 있었고 김영환 팀도 있었고 뭐 여러 팀들이 북쪽에 침투해가지고 뭔가 정보를 빼내거나 아니면 무슨 테러를 하거나 이런 폭파를 하거나 이런 활동들을 상당히 벌이려고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시기였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중국에서 이 북중 국경지대 중국 인민군을 막 투입해가지고 이 경비를 더 세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때 당시에 들렸었는데 왜 그랬는지가 이제 좀 감이 잡히는 거죠. 워낙에 이런 공작들이 심하니까 중국에서도 이게 방치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경비를 좀 늘린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어쨌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때 이 작년 말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를 즈음해서 상당히 많은 대북 공작들이 펼쳐지고 있었다라는 게 지금 하나씩 둘씩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개시돼서 어쨌든 두만강, 압록강 주변은 굉장히 바빴다는 거예요. 김영환 그룹도 지금 우르르 움직이다가 한 4명이 잡힌 거잖아요. 그건 중국에서 잡혔으니 망정이고. 그렇죠. 여기는 이 팀 같은 경우에는 북에서 잡힌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된 상황이고 또 많은 팀들이 있을 거고요. 근데 7월 27일로 그 다음 계획을 잡았다고 하니까 며칠 안 남았어요, 또. 저는 또 막 놀란 게 얼마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는데 설마 이 작전이 성공할 거라고 이거 다 알고 근데 뭐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을까? 동상 하나 부서지면 통일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참 아니 왜냐하면 대단히 견고한 그 사회에 대해서 이 동상이 쓰러지고 말고 하는 거는 엄청난 이미지인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이제 소련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이라크에서 후세인 같은 경우에도 쓰러진 동상이나 이런 걸로 해서 사실 전 세계인의 인식이 또 바뀐 게 있잖아요. 동상은 사실상 이제 마음으로부터 세워지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세우기도 해요. 한국의 이순신 동상 같은 경우에는 그 뭔가 박통이 세운 거잖아요. 정치적 의도로. 자신의 이제 친일 과거와 또 장군에 대한 어떤 꿈과 이런 것 때문에 막 세우고 막 이런 거였던 것처럼 각 나라의 동상이 쓰는 이유는 다 있을 거란 말이죠. 또 그 중에는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해서 세우는 기념탑이나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이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한 번도 자기의 이런 것들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은 다 이런 것들을 약간 왜곡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게 쓰러진 것이 엄청 이제 그 쓰러진 것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되게 크게 보거든요. 사실 한국에서는 이승만 동상이 쓰러졌을 때 민중들은 되게 좋아했잖아요. 4.19 때. 그죠.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동상 하나가 쓰러졌다고 해서 그 사회가 무너지는 건 아니지만 동상 하나가 쓰러진 것을 확대 해석하면서 급변 사태가 났구나 그러면 군대를 투입한다. 작전 계획, 개념 계획이 아니라 이제 작전 계획에 대한 5029에 따라서 군대를 투입할 수 있단 말이죠. 이 사회가 급변 사태가 됐어. 이 급변 사태 상황에서 얘네들이 공격을 해올 수도 있어라고 판단이 되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상 작전 계획이고 북에서도 그래서 요걸 갖고서는 5029 작게 5029의 수순에 따라서 지금 이걸 만들어낸 것이다 이런 표현까지도 나왔단 말이죠. 네. 그래서 김영환 씨는 뭐 잘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비슷한 일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저는 뭐 이거 보면서 김영환 씨가 참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사서 고생을 하고 있을까 싶어요. 가서 정말 행동대장으로서 뉴라이트 행동대장으로 이렇게까지 굴리기엔 참 큰일을 많이 한 사람인데 뉴라이트 입장에서 그죠? 근데 많이 굴리네요. 자, 이걸 사실상 전쟁행위에 된다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죠? 미국과 쿠바와의 사이에서 딱 봐도 그렇고요. 북의 특별행동조치 이제 명분이 더 축적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그 얼마 전에 왜 미국의 그 주한미군 특수전 사령관이 왜 북한에 뭐 특수부대를 침투시켜서 뭐 정찰을 했다라고 발언했다가 그것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그게 왜 문제가 됐냐면은 아니 다른 나라에 뭐 간첩 보내는 건 사실 국제적으로 공개는 하지 않지만 늘상 있는 일인데 뭐가 그게 대단한 거라고
그걸 숨기려고 하는가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거예요. 정전협정을 체결하고 북한과 미국 사이에는 전쟁 행위를 중단하기로 돼 있는데 군대로 투입을 했다는 거는 서로 상대 국가에 군대를 투입했다는 건 이건 사실상 전쟁 행위거든요. 그래서 정전협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됐고 발언을 어떻게든지 이제 무마하려고 미국에서 이제 그렇게 노력을 했던 건데 이런 행위들이 만약에 이게 이 사람이 이제 일단 뭐 기자회견도 했고 다 실토를 했고 뭐 증거가 얼마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남쪽의 국가정보원이나 미국에서도 승인을 해줬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이건 심각한 어떤 정전협정 위반 행위가 되는 거고 사실상의 이제 전쟁 행위가 되는 거죠. 뭐 쉽게 말해서 특수부대를 투입해가지고 이 적의 기물을 파괴하고 돌아오는 그런 임무를 지금 하려다가 실패한 그런 꼴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지금 행동을 한 거다. 그리고 이게 사실상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험한 행동이었다는 거고요. 이게 북한이 지금 안 그래도 특별 행동을 선포를 해놓고 벼르고 있어요. 언제든지 지금 준비는 다 끝나 있고 언제든지 때릴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건데 여기 이제 불을 지르는 행동을 뭐 한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참 이상한 게 사실은 북한이 특별 행동을 하겠다라고 선포한 이후에 남쪽이나 미국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빨리 특별행동 해라라는 식으로 막 자꾸 부추기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이렇게 북한에 빌미를 주고 명분을 주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고 북한은 오히려 뭐 우리는 뭐 핵실험할 의사가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자기들은 자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남쪽과 미국에서 자꾸 도발을 하니까 우리도 정말 더 이상 못 찾겠다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누가 이 한반도에서 이 전쟁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고 누가 자꾸 전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 한쪽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상당히 위험한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대 이런 행위들이 계속 이어지면 안 되겠다. 상당히 위험한 행위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지고 만약에 국정원이나 미국에서 이 관여한 게 사실이라면 이 책임자들에 대해서 이 엄중한 처벌과 함께 이 재발 방지에 대해서 북쪽에 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철저히 약속하지 않으면 이건 뭐 분명히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빨리 대화 채널을 가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서 싹싹 비하는. 네. 이건 방법이 없어요. 이건.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선을 끊어야죠. 이거는 아래쪽에서 국정원 뭐 어딥니까? 몇 과장이 갔다고 했습니까? 이실입니까? 하여튼 거기서 자체 이걸로 판단으로 이렇게 과잉해서 한 것이다라고 선을 끊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처벌하겠다. 사실상 뭐, 약속하고. 그리고 6.15 공동선언이랑 14선언에 입각해서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는데 그 얘기를 하기 싫어하고 지금 이 지경까지 이렇게 왔으니까 참 그것도 과정이 쉬울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전쟁을 양방향에서 전쟁을 다 하기를 원하게 되면 이거는 사실상 엄청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전쟁으로 가는 거죠. 사실상 한반도에서는 사소한 국지전도 세계대전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라는 거. 그리고 이 한반도에서 만약에 날 가능성이 높은 이 전쟁과 관련해서 지금 그간의 이제 군사협정이나 이런 것들을 한반도 주변에서 엄청나게 맺어왔거든요. 그죠? 일본과 호주도 군사협정을 맺었습니다. 그죠? 일본, 호주, 미국이 한반도 전쟁에 자연스럽게 개입될 수밖에 없는 그 제도를 지금 마무리를 해놨거든요. 작년과 올해 가면서 가장 마지막 수순이 이제 한일 군사협정이었는데 여기서 약간 제동이 걸렸지만 협정이 없다고 해서 그간 자위대가 한미 연합훈련에 늘 와서 참관도 하고 같이 했던 자위대가 한국전쟁에 개입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뭐 패전 국가로서 패전된 지 5년밖에 안 됐던 시기에도 50년 한국전쟁에 와서 돈도 벌고 다 했던 데가 또 일본이잖아요. 생화학 무기 마루타 이걸 해서 얻은 것도 다 전수해주고 이러면서 했던 데라서 이게 참 사실상 지금 휴전 상태가 아닌 게 됐습니다. 지금 삐라 뿌리고 뭐 이러면서 심리전도
격화됐고요. 최근에 심리전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 아예 거기 들어가서 특수임무를 하다가 잡힌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테러를 하려다가 실제 휴전 상태가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지금은 실제 진행 상황이 됐다. 정전협정 완전히 어그러졌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태가 나더라도 기술적으로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브레이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현명하게 대화를 잘 촉구하고 평화를 좀 끌어오는 이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종미 동향을 한번 볼까요? 네. 종북 타령을 하는데 사실 부일 종미야말로 한국 사회를 진짜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해온 근원 아닙니까? 종미 동향을 하고 있는데요. 종미 동향. 아까 좀 얘기를 하다 말았어요. 이영호 그 총참모장을 해임했는데 어떤 분은 뭐 임무가 종결됐기 때문에 이제 이동이 있었던 거다 이렇게 표현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추측 보도가 난무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관계가 이제 얼마나 확인됐는지는 전혀 모르겠고, 그저 누군가 해임됐다라고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북의 방송 화면에 좀 한 몇 번 안 나오면 이게 막 피해 숙청, 어디로 끌려갔다는 네, 뭐. 뭐 아오지 탄광, 아오지 탄광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게 한국 사회 언론의 버릇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어요. 뭐 손녀딸이 뭐 말을 잘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뭐 해임된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건 또 은근히 이 사회가 연좌제 사회라는 걸 이제 유포하는 건데요. 네. 네. 그리고 뭐 또 이제 그 권력 가장 흔한 이제 해석이 뭐 권력 투쟁에서 밀렸다. 그래서 뭐 다른 이제 그 뭐 몇몇 고위직들과 뭐 경쟁 이런 관계에 얘기도 있었는데. 있어요. 최용해. 네, 최용해 씨 쪽이랑 권력 다툼했다는 거죠. 총질까지 했다 예, 뭐 이러면서 총격전이 있었다는 얘기까지 총격전이 나왔습니다. 있어서 거기 이제 군인들이 여럿 죽었고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다. 이제 권력욕 때문에 그런 것까지 벌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보도를 저는 그 오늘 나온 보도 아닙니까? 그게 뭐 총격전이 있었다라는. 아, 네네. 그 보도를 듣고 저는 무슨 생각이 났냐면 그 올해 4월 달인가에 중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보도가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참 막 떠들썩 했는데 뭐 베이징 시내 지금 탱크가 행진하고 있고 뭐 이런 보도가 막 나왔거든요. 네네. 그런데 다음 날 딱 보니까 국의 결단이네요. 쿠데타면. 근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중국에서 들려온 소식통에 의하면 아무 일도 없는데 도대체 무슨 보도냐 알고 봤더니 그 뭐더라 천기원 신보인가 그 파륜궁 있잖아요. 네. 파륜궁 하는 그 중국 대사관 앞에서 매번 맨날 시위하고 계신 분들. 그분들이 본사가 미국에 있거든요. 미국에서 그분들이 이제 내놓는 신문에 그게 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자기들이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주술적 의미의 예, 거죠. 쿠데타가 났으면 좋겠다. 베이징 시내 탱크가 막 돌아다니고 뭐 사람들 죽어나가고 이러면 좋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런 황당한 보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중국 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있었는 줄 알 거 아니에요. 저도 며칠 동안 뉴스를 계속 봤어요. 이게 이런 황당한 일이 있나 싶은데 다른 언론에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네. 이런 남쪽 언론에서만 되게 막 떠들썩하겠는데 사실 외신은 별로 안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의 쿠데타가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라고 봤는데 알고 봤더니 진짜 말도 안 되는 완전 소설을 막 보도로 내놨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거 아닌가? 우리가 북쪽 내부 사정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총격전이 벌어지다 그러면 누가 압니까? 벌어졌는지 안 벌어졌는지. 막 소설을 써서 이제 보도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무슨 손녀딸 얘기라든지 권력투쟁 얘기라든지 이거 다 출처가 어딘가를 봤더니 그냥 탈북자들에 따르면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뭐 손녀딸이 이런 발언을 했다더라. 이런 이제 얘기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는 북에서 공식 발표한 거는 그냥 신병 문제라고만 발표했어요. 신병 문제로 모든 지위에서 해미한다 이렇게만 나왔어요. 그래서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추측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제 건강상 더 이상 임무를 할 수가 없어서 그 이제 집중 치료를 위해서 이렇게 뭐 해임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임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들리기에는 마치 이제 뭐 해고당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아, 이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잘리는 그런 느낌인데 북에서는 어쨌든 직책을 그만두는 걸 다 해임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잘렸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알려지지 않은 뭐 정보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자꾸 억측을 하고 마치 북한 내에 무슨 권력 투쟁이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억측을 하는 건 사실 남북 관계의 발전이나 북한 정세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데서는 별다른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뭐 눈을 흐리게 만드는 거죠. 엉뚱한 상상을 하게 되고. 저는 이유가 안 나온 것도 아니라서 신병 때문이라고 했으면 신병 때문에 그렇죠. 자기 일을 다 못할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 만약에 이제 이 외에 다른 기타의 어떤 그 자리에서 해임될 만한 것들, 사회주의나 이런 데서는 또 이제 무슨 부정부패나 이런 것도 엄격하게 하는데, 만약에 그런 문제였다거나 아니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문제, 실수나 뭐 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면은 이제 뭐 또 노동계급으로 돌아가서 다시 뭐 이렇게 하고 이러는 또 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있기도 하고 하면은 그렇게 표현을 했을 거라면 그거에 맞는 표현을 썼을 거고, 만약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이제 국민들에게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말이나 아니면 모호하게 표현하는 말로써 돌리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요. 신병 때문에라고 했으면 신병 때문이 맞죠. 신병 때문이 일단 맞고, 그렇게 보는 게 맞는 예, 맞고요. 예전에 이제 연영묵 총리나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이런 그리고 김용순 비서 이런 사람들도 남쪽에서는 얼마 안 나오면은 다 피해 숙청으로 어디 어디 탄광에 갔다거나 아니면 사형당했다. 아니면 무슨 권력 다툼 속에서 뭐 어디 좌천돼서 뭐 어디로 갔다 막 이런 얘기 있었어요. 물론 자강도 막 이렇게 도당 비서를 했죠. 당 비서로 가 있고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이제 자강도에서 일을 막 이렇게 해갖고 나중에 다시 또 이렇게 하는 게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자강도가 완전 산골짜기인데 이걸 전변시켜놨다 이러면서 이제 그 지역에서 완전히 막 이렇게 북녘의 그 국민들 안에서는 또 영웅이 됐었잖아요. 예, 그렇죠. 요랬는데 한국 언론들에서는 좌천돼서 뭐 어디 산골짜기로 쫓겨났다, 뭐 숙청됐다 이런 얘기 막 했었거든요. 김용순 일비서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그랬고요. 뭐 남쪽 언론에서 뭐 간첩의 대부다. 간첩을 다 이 사람이 내려보내는 것이다라고 했고, 또 안 보이면 이 사람은 숙청됐나 보다 뭐 어쩌다. 그리고선 어쨌든 교통사고로 그 운명을 달리했는데 또 이것과 관련해서도 또 뭐 음모론을 또 제시하면서 음모론 막 이런 얘기들 막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라는 거예요. 네. 자, 저기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다못해 북의 아나운서가 아나운서가 바뀌니까 또 이에 대해서도 또 처형당했다 그러고 그전 사람은 어디 갔느냐. 난리가 난 거예요. 남쪽이 얼마나 갈아치운 사람이 많은데, 그죠? 북쪽에서도 인사 이동도 있고 북쪽의 사람들도 나이가 들고 이러면 병이 걸려서 일을 못하게도 되고 해외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죠. 해외 가서 치료도 받고 수술도 받고 이렇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라. 자, 최근 교도소에서요. 참 교도소에서 가르칠 게 참 없나 봐요. 그러게요. 세상에 그 교도 교화라는 게 뭐 세상에 새롭게 적응하고 사회 적응 잘하라고. 예, 사회 적응 잘 하라고 해놓는 곳인데 여기서 굳이 할 게 이렇게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통합진보당은 종북 빨갱이들이다. 이런 걸 교도소에서 가르치고 있었대요. 교도소 분들 데리고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무슨 조직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저기 뉴라이트 조직 같은 거 만들려고 그러는 건가요? 이게 진짜 이게 교화에 합당한 내용인지 국가기관에서 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산교도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부산교도소가 원래 이런 데인지 모르겠는데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교도관 대상으로도 아니고 일반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안보 강연이라는 걸 했는데 거기서 강연자가 통합진보당과 민주노총, 정교조는 대표적인 종북 세력 침투 단체다. 부재자 투표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교도소에서?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번 총선 앞두고도 군대 내에서 뭐 통합진보당은 무슨 종북 뭐 정당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한 거죠. 뭐 통합진보당은 간첩 지령을 받고 있다. 뭐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 어떻게 누가 그런 강연을 했을까?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런 말을 한 사람도 있잖아요. 간첩 예. 지령을 받고 있다. 이 국민들이 진짜 대단히 두려움에 떨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간첩은 처벌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체포해서 네. 조사를 하고 처벌을 예, 하는 진짜 거죠. 간첩은 처벌해야 돼요. 그것이 북 간첩이든 미국 간첩이든 일본 간첩이든 국가의 존립 안정과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해가 되는 한 네. 처벌을 해야 되는데 간첩질을 실제 했고 예. 이런 경우 처벌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만 간첩 있고 지령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만 해놓고서는 빼면 어떡합니까? 자기 이름도 안 밝히고 책임을 지고 아니 책임지고 누가 간첩 누구의 지령을 미국의 지령 미 대사관의 지령인지 아니면 베이징에 있는 북 영사관의 지령인지에 대해서 그 밝혀야죠. 신고를 하든지 예. 간첩이 이 있으면 사람 신고를 하든지. 이 사람 신고해야 돼요. 불고지죄에 걸려요. 네,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원래 교도소라는 데가 뭐 네. 정치적인 어떤 그런 데도 아니고 정확하게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아닙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네. 이 시설인 것이고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특정 정당이 마치 무슨 종북 정당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법무부에서는 그런 적은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재소자들한테 물어보면 뻔히 나옵니다. 재소자들은 민간인이 접촉할 수 없으니까 뭐 안심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 출소해가지고 얘기하면 끝이에요. 자, 통합진보당에서 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국가기관, 군이나 교도소나 이런 데에서 분명한 국민이고 유권자인데 여기에서 계속해서 사전 선거운동 성격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당이 지금 뭐 만약에 그런 당이면 해산될 그렇죠. 수 있는 아니, 당이잖아요. 간첩의 지령을 예. 받고 있는 정당이라는데 이건 존재할 그런 수가 식으로 없는 거죠. 표현을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명예훼손이나 이런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요? 법무부 그렇죠. 예, 차원으로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될 예. 문제인 것 같고 이런 법무부도 거에 그렇고. 좀 강력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법무부도 그렇고 이 국방부도 그렇고 이 자꾸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 일반 국민이에요. 군인도 그렇고 재소자도 그렇고 다 네. 일반 국민이고 정치인의 입장에서 볼 땐 다 유권자들이거든요. 이런 네.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 또 집단으로 투표하지 않습니까? 교도소면은 아마 투표는 못 할 텐데 예를 들어 구치소 같은 경우 미결수들은 구치소 안에서 투표를 하거든요. 부재자 투표를 다. 네. 이런 사람들한테 뭐 이런 특정 정당에 대해서 비방하는 그런 강연을 한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이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저버린. 네. 이건 옛날 뭐 이승만 박정희 때 부정선거하고 사실 다를 게 없는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좀 네. 생각이 됩니다. 부산시당과 중앙당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